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역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035 북극해 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북극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 2035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입해 15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물류망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는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경로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동해안에서 러시아 북쪽을 지나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 항로보다 거리가 30%가량 짧아집니다. 그만큼 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장사를 잘하려면 역세권에 가게를 차려야 한다고도 하죠. 지구온난화로 해안가 도시의 침수도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발돼 우리나라 동해안이 역세권이 된다면 참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헷갈리네요. 3월 15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여기에 지리적 관점까지 더해 경제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경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두 선생의 역사공장에서는 역사 덕후, 더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경제 덕후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겸 경제부 기자 두 선생 겸 한영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 경제사인데요. 네.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시점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요, 어떤 시점이나 나라보다는 예. 그 가문 이야기를 한번 어허.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세 유럽 하면은 어떤 종교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어떤 가문 그렇죠. 네, 시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많이 다루지 않는 곳이긴 한데 예. 이 중세 유럽을 공부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혼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혼테크요. 네네 네. 결혼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테크닉. 그게 결국에는 결혼과 재테크의 줄임말인 혼테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젊은 층들이라든지 미혼 남녀를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이 혼테크인데 혼테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네.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가문입니다. 예. 저도 유명해서 한두 차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아니 이 가문은 혼테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합스부르크 600주년 뭐 기념 뭐 전시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 뭐 600년이나 이 명예를 누린 가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영토가 컸는지 아니면 어떤 뭐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방대한 영토를 이제 상속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라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동부, 이탈리아의 절반, 독일 남부, 그리고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등. 그러니까 중남미 대부분이죠. 얼핏 들으면 약간 그 월드컵 16강 진출국 같은 느낌이 예. 많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왕위를 상속받은 카를 5세가 상속을 받은 영토가 제가 방금 불러드린 그 나라들입니다. 예. 이게 부모와 조상의 덕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상속자로 기록이 된 인물인데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단순히 이렇게 많은 영토를 상속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가문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지배했던 대가문인 것 같긴 한데 네네. 혼테크를 했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문이 아니었나 봐요. 네.
원래는 합스부르크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 경에 이제 이 가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스위스가 이제 알프스 산맥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알프스 산맥 거기에 정말 작은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몇백 명 살지도 못하는 정말 작은 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이 시조라고 불리는 라드보트라는 인물이 한 1000년경, 그러니까 11세기 초에 스위스 북부 아루가우 지방에요. 정말 조그마한 성을 하나 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작으면 작은 조그만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세요? 생각하면 뭐 경복궁, 뭐 예. 창덕궁 생각하잖아요. 아,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아, 얼핏 그래요? 보면 망루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네. 아. 그렇게 조그마한 성을 하나 짓고서는 본인이 백작을 자칭을 해요. 나는 백작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이름을 붙이는데 전설에 따르면은 그 성이 뭐 사냥하던 매가 이렇게 성에 이렇게 앉으면서 이 성 이름은 매의 성이라고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불렀는데 그게 이제 고대 뭐 중세 독일어로 하비츠부르크. 아. 그러니까는 캐슬 오브 호크가 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의 합스부르크가 되고요. 그 라드보트라는 인물의 손자 네. 오토라는 인물이 그러면은 우리 이름 이 성 이름도 이제 합스부르크 성이 됐으니까 우리 가문 이름도 합스부르크라고 지을까 해서 이제 고맘때 뭐 한 11세기 경에 조금씩 이제 역사의 이름이 남기기 시작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예. 뭐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로는 백작이 아니라 동네 이장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스스로를 이렇게 뭔가 나는 이제 왕족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칭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가문이 황제까지 됐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여기서도 이제 결혼, 이제 그리고 정략 결혼, 혼인 동맹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던 스위스가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뭐 독일의 전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독일 제국이 그 게르만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 그러니까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줄여서 이제 선제후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관습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군주제다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하필 13세기 후반경에 이 황제 가문이 교황이랑 막 권력 다툼을 열심히 하다가 막 전투 중에 사망을 해서 대가 끊겨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제후, 그러니까 유력한 제후 가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륵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막상 하기엔 되게 귀찮은데 나의 경쟁 상대가 이 황제직을 하기에는 배가 아픈 그런 이제 황제직을 누구로 시킬까 하다가 저 스위스 알프스 산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성의 성주인 네. 저 합스부르크 가문의 당주를 황제를 시키면 되겠다. 하필이면 또 그때 그 루돌프 1세라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수장이 예. 그 전 황제의 그 대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들 피후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 상대가 황제가 되게 할 바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룹사가 계승권 경쟁을 하는데 네. 약간 하청업체 사장님을 그룹 총수로 앉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바지 사장이죠. 예. 바지 사장으로 앉히게 되는데 그렇게 앉히면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앉혔습니다. 예. 그 사람을. 그게 네. 이제 루돌프 1세라는 사람인데 예. 이 루돌프 1세가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된 거잖아요. 예. 보통 바지 사장은 권력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후, 그러니까는 선거에 참여하는 제후가 한 4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황 쪽,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한 3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제 황제를 선출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제후, 그러니까 귀족 가문 4명이랑 예. 자신의 딸 4명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 가문에 각각.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후들, 유력 가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황제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예. 여기서 결정적으로 네. 이 루돌프 1세라는 인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아직 그 뭐 이렇게 큰 그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것 같은데 참 대담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였고 계속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넘봤던 보헤미아 왕이 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키니까, 야,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의 옛 영토
저기 우리가 다시 되찾자. 음. 라고 하고선 전쟁을 일으켜서 물론 그러니까 혼인만 잘 시킨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자기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서 지금의 이제 오스트리아 지방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영토를 자신의 아들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위스 북부의 정말 알프스 산맥 어귀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작은 백작 가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 가문의 왕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요즘도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략적인 판단들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 전체가 EU라는 체제로 들어갈 때 네. EU 본부를 어디다 둘까 막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독일은 당연히 유럽의 수장은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네. 또 프랑스는 뭔 소리냐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누가 가져갔느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은 나라인 벨기에에 그럼 차라리 벨기에다 주자 네. 이렇게 해서 EU 본부가 벨기에에 있거든요. 브뤼셀에. 맞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합스부르크 왕가도 초기에 이런 권세를 딱 잡게 된 게 그런 맥락에서의 의사결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들이 약간은 그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에 침공받는 그 고래 등에 그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막상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가 또 나름의 그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잘 이용을 하면은 또 그 나름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처럼 요 당시에 스위스의 작은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황제 가문으로 그냥 벼락 출세를 그렇네요. 하게 된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다른 가문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시집장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막 누가 띄워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바지사장으로 시작한 가문이 어떻게 영토는 엄청나게 갖게 됐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청취자분들한테도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질문부터는 2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길게 할 것 같아서 예. 앞에 이야기를 조금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바지사장으로 시작한 가문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비결도 또 혼인, 결혼, 혼테크에 있습니다. 이게 합스부르크 가문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황제 가문으로 한번 선출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제후들이 생각보다 니들이 커지네라는 견제 때문에 이후에 한 100년 정도는 황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선출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 오스트리아 공작 자리만 이제 후손들한테 조금씩 세습이 됐죠. 예, 그러다가 15세기경에 이제 황제직에 복귀를 하게 됐고 예. 루돌프 1세 후손인 막시밀리안 1세가 설계한 예. 정략 결혼 덕분에 그 유럽의 엄청난 왕위 예. 영토들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약간 그냥 이렇게 ASMR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복잡하다는 게 이들의 혼맥이 복잡하다 그 얘기시겠죠. 그렇죠. 혼맥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할아버지가 설계해준 그 다양한 정략 결혼의 결과물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상속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는 예. 우선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우선 그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인물이 자기가 그냥 상속받은 건 오스트리아 지방이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는데 이 막시밀리안 1세 본인이요. 예. 프랑스 동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동부랑 지금 우리가 베네룩스 3국이라고 그러죠. 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등을 갖고 있었던 부르고뉴 공작의 외동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참고로 원래 이 부르고뉴 공작의 외동딸이랑 프랑스 국왕이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그 공주를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을 때 예. 어디 성에 위패를 시켜놓고서는 가둬놓고서는 빨리 그냥 혼인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영토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네룩스 3국이나 프랑스 동부는 오스트리아보다는 프랑스한테 더 귀중한 영토잖아요. 그리고 바로 훨씬 옆에 가깝죠. 예.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때 참 희한하게 요 마리라는 여성이 프랑스 왕자랑 결혼한 게 싫다. 네. 나는 막시밀리안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성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
보내줍니다. 누구한테요? 막시밀리안 1세라는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 예.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병력 없는 병력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예. 이제 지금의 벨기에 지방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주를 구해내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우리 동화 라푼젤 있죠? 알죠. 계속 머리가 길어나는 예. 그 독일의 동화, 예. 그 시초가 그 기원이 요 부르고뉴의 마리랑 예. 막시밀리안 1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동화가 이 라푼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라푼젤의 기원이 됐다는 거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부르고뉴 공작의 외동딸이랑 결혼을 해서 네. 자기 아들이 이 부르고뉴 공작의 영토, 아까 말했던 프랑스 동부랑 베네룩스 3국 지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엄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할머니 덕분에 하나를 물려받은 거고요. 그렇네요. 땅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막시밀리안의 아들과 딸이 네. 스페인 왕가랑 둘 다 결혼을 시켜 겹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가의 아들은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키고 예. 자기 딸은 스페인 왕가의 아들이랑 결혼을 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겹사돈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예. 요때 이 스페인 왕자가 예. 중간에 열병으로 그러니까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대가 끊겨버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덕분에 그 딸이,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1세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상속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겠죠. 결국엔 그 손자가 그 엄마랑 같이 엄마의 스페인 왕가 상속분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며느리 땅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돈집에 대가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 상속분이 자기 친손자한테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스페인 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영토구나,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재밌는 게요,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가진 영토가 스페인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외할아버지가 페르난도 2세인데요. 뭐 네. 이름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아라곤의 국왕,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곤 왕국이 당시에 스페인 동부, 그러니까 네. 뭐 발렌시아라든지 뭐 바르셀로나 등등의 카타루냐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네. 나폴리를 포함한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밀라노 인근, 그리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서지중해의 절반 가까이를 이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할머니 이사벨 1세는요, 그걸로 많이 유명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이 외할머니입니다. 네. 이 외할머니가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스페인의 나머지 영토, 그리고 뭐 이제 뭐 북아프리카에도 조금씩 이제 뭐 식민지가 있긴 했는데,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상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쿠바나 이런 데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예. 식민지가.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원래 오스트리아의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는데 네네. 결혼을 하면서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의 일부 영토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뻗쳐가게 됐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다시 스페인 지방, 또 딸을 또 스페인 지방과 겹사돈을 맺으면서 네. 스페인 지방에 또 영토를 가져갔는데 네네. 또 스페인 지방의 외가가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를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 네네. 그것까지 싸그리 네. 진짜 혼테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 이유인지 확실히 이해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 지금 방송 1부 마무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 아직 좀 시간 정리를 한번 남았나요? 쭉 해봤는데 네네.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따가도 이제 혼테크 2부를 해주시겠지만 네네. 이게 전부 다 의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원래 뭐 워낙 뭐 경제학 교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재테크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의 확신과 예.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도박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저기다 다 시집을 보내놓은 거죠. 아, 왜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냈는데 그렇죠. 영토를 확보한 경로로 가장 잘 구축된 게 여기 경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이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돈 총각이 예. 그러니까 스페인 왕자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을 줄 몰랐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것 말고도 나중에 또 다른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시집을 보냈는데 겹사돈을 맺었는데 또 거기 왕자가 죽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상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긴 했지만 겹사돈을 맺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영토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기회를 만든 거네요. 계속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경제사를 훑어보는 지리는 경제사 파이낸셜 뉴스의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니 문자 메시지에서 김예혜원님께서 와,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 참 쉽고 재밌네요 해주셨어요. 저도 합스부르크 왕가가 뭔가 유럽의 복잡한 뭐 혈연 관계로 엮였다고는 알았는데 오늘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1부가 끝이 아니고 혼인을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또 뒤가 이어졌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얼개는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월드컵 16강국을 잔뜩 모아놓은 듯한 영토를 상속받은 이제 카를 5세 네. 이 형제들도 결혼을 잘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손자죠. 아까 이 결혼을 이제 설계한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큰 손자 카를 5세 같은 경우도요. 스페인의 옆 나라인 포르투갈 공주랑 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또 포르투갈 왕가도요. 예.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대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유일한 상속자가 이 카를 5세의 아내인 포르투갈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카를 5세가 상속받지는 못하고 예. 그 카를 5세의 아들, 아들. 그렇죠. 필리페 2세가 또 포르투갈 왕위까지 상속받게 되면서 요 당시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하나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토가 되기도 했죠. 그렇네요. 네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카를 5세의 두 동생,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생도요. 이 할아버지가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합스부르크 가문이랑 굉장히 껄끄러웠던 게 헝가리 쪽이거든요. 예. 그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랑 붙어 있잖아요. 예. 붙어 있다 보면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듯이. 예.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결혼에 정말 진심이었던 게 자기의 손녀 2명을 그동안 껄끄러웠던 관계였던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가에 장가 시집을 보내서 또 겹사돈을 맺어버립니다. 혼테크를 하려면 꼭 겹사돈을 해야 되나 보죠. 참. 하여튼 예, 그래서요. 네, 이렇게 겹사돈을 맺었는데 하필 여기서 또 헝가리 왕이 예. 전투 중에 사망을 합니다. 이쯤 되면요, 이거는 이제 뭔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겹사돈만 맺으면 다 대가 끊기고 이거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 음모론도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예. 꼭 손기영재 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또 헝가리도 대가 끊겼으니까 영토에 영향력 아래 들어왔겠네요. 네, 그런데 요때 헝가리 왕가가 다스리고 있던 게 지금의 헝가리 영토만이 아니라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의 체코 서부의 보헤미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를 갖게 되고요. 예. 그리고 동생인 이제 페르디난트 1세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동유럽, 중부유럽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쪽 중부 유럽이랑 예. 스페인, 포르투갈이랑 어떻게 보면 영토가 약간 분리가 되잖아요. 예. 이제 카를 5세 입장에서도 그걸 다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도 조금 귀찮았는지 예.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오스트리아 대공직은 네. 동생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야. 그리고 자기 이제 스페인 제국의 황제로만 하고 자기 아들들 큰아들한테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후로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냥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결혼 있죠. 네. 이게 바로 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 1세가 전부 다 설계한 야, 정략 결혼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결국 뭐 스페인계하고 원래 있었던 그 본토계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네. 원래 이렇게 후손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재벌도 그렇잖아요. 한 3세쯤 오면 계열사 다 나눠 갖고 네네. 사실 웬만한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가는 집안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합스부르크 왕실도 가문도 영토가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영토 유지가 힘들어서 결국에 나중에 해체의 길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이라서 예. 국내 기업으로 비율을 해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충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이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그 어떤 상속을 받게 됐구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인공인 카를 5세의 친할아버지가요. 예. 롯데그룹 회장이자 전경련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할머니는요. 여기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래에셋그룹 외동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외할아버지는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고요. 더 하시기 전에 우리 특정 회사랑 정말 관계 없는 얘기인 거 아시죠? 네, 다들. 그냥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경제부 기자잖아요. 예. 그래서 시총 그룹별 시가총액을 보고서 아. 대충 유럽 내에 요 정도 입지겠구나라는 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특정 가문이 비유였군요. 아니라 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외할머니는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현대백화점그룹 딸입니다. 예. 이걸 다 물려받게 된 거거든요. 이야. 그리고 이제 동생 페르디난드 1세는 하나그룹의 사위로 들어갔다가 후계자가 되고 나중에 형한테 롯데그룹 회장이랑 전경련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의 어느 정도 권세였는지가 지금 네. 비유를 통해서 확 와닿네요. 네, 이게 라틴어 식구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전쟁 그냥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너흰 전쟁 안 해도 돼. 그냥 결혼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라는 의미의 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됐는지를 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앞서 서두에도 중세 유럽이 이제 종교의 시대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문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실제로 결혼과 상속을 통해서 수많은 영토를 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 자체가 굉장히 대대로 그 가톨릭 그리고 교황에게 그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잘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교황의 어떻게 보면 후원이 없이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시대가 계속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는데 예. 이 합스부르크 가문도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많은 혁명이 벌어지는데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상속분을 빼앗기게 예.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종교 개혁하면서 신교 구교가 싸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30년 전쟁에서 스페인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뭐 정말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영국 등등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예. 그리고 이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민족주의, 예.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토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 나중에 산업혁명 등등이 생기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상속이나 뭐 어떤 무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의 체급, 예.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커진 예.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근대 이후 유럽을 주도하기 시작한 이 나라들에게 그냥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뭐 그냥 제국 안에 있던 민족 국가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하면서 이 그냥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 불렸던 또는 그냥 뭐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제국이 해체의 과정을 겪습니다.
말씀 주신 나라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프랑스, 영국 대부분 이제 왕권이 이제 점점 유실돼서 네네. 혁명 같은 걸 통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화국으로 바뀐 그렇죠. 이런 시대적 흐름에 이제 따라가지 못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멸하게 된 것도 이제 알겠는데 네. 합스부르크 왕가 그러면 또 특이한 외모를 가진 걸로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건 또 뭡니까? 이게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 가장 먼저 역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걱턱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용어로는 하악 전돌증이라고 해서 이게 턱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게 유전병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자손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병인데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중시조라고 불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아주 작은 스위스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꼽힌 이 루돌프 1세 때부터 이 주걱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주걱턱이 자기 자손한테 있어서 뭐 대머리도 유전이 듯이 예. 주걱턱도 그냥 유전이 되면 좋은데 그냥 단순히 유전이 된 게 아니라 근친혼을 통해서 이런 유전병들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아, 이런 특이한 외모를 갖게 된 게 근친혼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도 유전병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최고의 상속자인 카를 5세 같은 경우는요. 턱이 길어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입으로 들어와도 입을 못 다물고 그냥 벌레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는 이제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예 뭐라 그러죠? 제대로 음식을 씹지를 못해서 네. 음식을 맨날 그러니까 평생 음식을 씹어 먹지를 못했다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갈아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소화를 아밀라제 등을 통해서 소화를 못하니까 이게 막 계속 위장에도 장애가 생기고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걱턱 유전병인 주걱턱이 더 심각해진 건 결국에는 근친혼 때문이고 네. 이 근친혼 그러니까 혼인 때문에 결혼 때문에 흥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결국엔 이 결혼 특히 이 근친혼 자기 친척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쇠퇴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주걱턱 더 튀어나오게 된 이 주걱턱 자체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쇠퇴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결혼을 통해서 본인들이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우리 가문과 또 결혼을 해서 우리 걸 뺏어갈 수 있으니 네. 우리들끼리 결혼하자 뭐 이런 생각 가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항상 뭐 기업도 그렇지만 이 자기가 이제 잘하던 걸 계속하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예. 결국에는 혁신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번 상승을 했던 그 저거가 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는 이제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 예. 카를로스 2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스페인 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드렸죠. 거기 한 5대손 6대손인데 그냥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냥요. 대가 끊겨버려요. 예. 이 카를로스 2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근친혼의 끝판왕, 근친혼 부작용의 끝판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6살이 되어서야 젖을 뗐다.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었다. 혀가 너무 커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35살에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됐고 상체가 너무 큰데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별명 자체가 바보왕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예. 불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친혼 때문에 다양한 유전병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불임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혼인 덕분에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정작 자신의 대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뭐 프랑스 왕가로 스페인의 왕위를 예. 그냥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래도 부자는 뭐 망해도 뭐 3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거의 전 유럽을 장악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금은 완전 역사의 자취에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유럽의 어느 왕실의 뭐 후손들이 좀 남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뭐 불가리아나 이렇게 조금씩 구 왕가들의 이제 뭐 이종사촌 정도, 네. 그러니까 정도는 있는데 아예 지금은 왕가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게 그 계기가 네. 사라예보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라예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세르비아, 그러니까는 슬라브족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의 후계자를 암살하면서 벌어졌죠. 예. 그 오스트리아 황제의 후계자, 네. 그게 뭐냐면은 합스부르크 가문 제국의 후계자인 겁니다. 아. 그렇게 자신들 제국의 후계자가 암살을 당하면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패망을 하게 됐죠. 아. 패전국이 되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에서 쫓겨납니다. 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요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공화국이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반합스부르크 법이라고. 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혈통을 가진 모든 남성은 오스트리아로 입국을 할 수가 없다. 아. 다만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충실한 시민임을 인정하고 자신은 합스부르크가 제국의 후계자임을 포기하면 오스트리아로 입국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오스트리아는 뭐 나치 독일의 지배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들은 유럽 등지, 네. 심지어 뭐 미국으로도 망명 생활을 할 정도로 망명 생활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합스부르크 가문, 그러니까 황제의 계승권을 포기하고 난 오스트리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오스트리아에 이제 귀국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도 지금까지도 그 가문의 수장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토 폰 합스부르크, 예.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황태자였다라고 예. 해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엔 나중에 여생은 오스트리아에서 지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가 있는데 그 후계자도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병역까지 병역도 수행을 하고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후계자는 오스트리아의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걸 하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이렇게 그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가문이 이제 이렇게 그 번성했던 가문이 소멸되는 걸 보면서 진짜 뭐랄까요,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부합하는 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기업이건 가문이건 국가건 항상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야만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가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통해서 유럽사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준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배워봤는데요. 이 왕가의 얘기는 베르디 오페라의 배경으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 하나 준비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라돈나 모빌레, 여자의 마음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